안녕하세요. 핵심 공략 정보처리 기사 실기 한 권으로 끝내기. 실기 특강을 맡은 정연희 강사입니다. NCS 표준에 맞추어서 2020년도 출제 기준이 개편되었는데 전면 개편된 출제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교재가 편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은 정보처리 기사 실기 시험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펴보세요. 교재의 첫 장을 보시면은 정보처리 기사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처리 기사의 기본 정보 내용은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험 응시 자격은 모든 학과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과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시험 과목과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의 현장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자격의 내용, 시험 과목이나 출제 기준 등 직무 중심으로 개편되어서 시행합니다. 개편된 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자, 직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등의 개발 요구사항을 이해하며, 요구사항 등을 이해하며 각 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관한 설계, 그래서 요구 조건에 맞는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설계, 프로그램 구현, 자바 언어나 C 언어 계열 언어나 파이썬 언어 등의 문법을 통해서 구현하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배포하며 버전 관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직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은 이런 직무 내용을 토대로 그거에 맞는 이론 공부와 실기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시험에 대한 개요를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6페이지를 펴보시면, 교재 6페이지를 펴보시면 정보처리 기사 진로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합격하셔서 기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기업체의 전산실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SI 업체 등에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를 시행하는 업체에 취업을 하실 수 있고요. 감리 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진출하실 수 있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는 측량 분야, 수치 지도, 제작업의 정보처리 담당자로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기관의 사무원 등으로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 시험은 컴퓨터 산업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최근 응시자 수도 늘고 합격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취업이나 입학 시에 가산점이 주어지거나 병역 특례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널리 통용되고 인정받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은 30학점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 임용시험 시에 7급이나 9급에서는 3%의 가산 특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2020년도 이전의 정보처리 자격증의 이전의 자격증의 형식과 2020년도 이후에는 출제 방식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2020년도 이전에는 총 5과목을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정보처리 실무였고요. 시험 방식은 필답형. 시험 시간은 3시간이었고 문제수는 12에서 15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20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시험을 봤었는데 2020년도 이후에는 12과목으로 과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NCS 표준에 맞춰서 직무 내용에 맞춰서 12과목이 됐고요. 첫 번째 과목은 요구사항 확인, 두 번째 과목은 데이터 입출력 구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요구사항 확인이라는 교과고요. 두 번째 교과는 데이터베이스 부분, 데이터의 흐름을 설계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입출력 구현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합 구현 해서 통합 구현 과목, 네 번째는 서버 프로그램 구현 과목, 인터페이스 구현, 화면 설계라는 과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여덟 번째는 SQL 응용,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조적 지류력,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라는 응용 과목이 있고, 아홉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보안 쪽 부분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그래서 여기서는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언어, C++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12번째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이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정보처리 실무라는 과목이에요. 큰 과목으로는 시험 방식은 필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답형. 네. 그리고 문제 유형에는 단답형이 있고 약수령이 있고 계산식 문제가 있고 나열형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2시간 30분이고 문항수는 20문항으로 되어 있고 한 문항당 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되고요. 문제 유형에는 단답형 문제가 11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단답형 문제는 11문제, 약수령 문제는 6에서 8문제 정도 나오고 계산 문제는 2문제, 나열형 문제는 1문제 정도 나올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기 시험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목명은 정보 처리 실무, 그 다음에 활용 NCS 능력 단위는 12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분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고요. SQL 응용은 DB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고 보안 부분은 보안 엔지니어링이라는 NC에서 세 분류의 목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 방법은 객관식 사지 태기령, 필기인 경우는 객관식 사지 태기령이고 과목당 20문항, 그리고 과목당 30분 정도고요. 실기시험은 필답형이고 2시간 30분입니다. 합격 기준은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문항 중에서 60점 이상을 따셔야 되니까 12문제를 정확히 맞추시면 되고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답형이나 약수령인 경우나 또는 나열형인 경우는 부분 점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키워드를 가지고 부분 점수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출제 빈도가 높은 주요 과목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과목인 서버 프로그램 구현. 서버 프로그램 부분이 주요 과목이고 여기는 형상관리 문제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SQL 응용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SQL 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create 테이블, insert 문, insert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식의 SQL 구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하기 위한 쿼리문, 그게 SQL 응용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SQL 문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채점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부분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QL에 대한 기본 문법,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리트 문, 인서트 문, 업데이트 문, 딜리트 문, 셀렉트 문 이런 거에 대한 문법을 정확하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분 점수가 없고 오타가 나도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주의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과목인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한 C 언어,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언어 이렇게 문법을 아시면 되는데 굉장히 그 언어 하나만 해도 되게 많잖아요. 문법이. 근데 기본 부분, 제어 파트 부분과 함수 처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 넣기나 또는 결과,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함수 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과목인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이라는 과목은 기초기술 활용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부분과 또 운영체제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론 설명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5문제 정도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12과목의 다른 과목도 다 학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정보처리 기사 실기가 2020년도로 개편되면서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과목 중에서 하나라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시면 되는데, 전체 20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거,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지 않고 어느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고 새롭게 나온 그런 용어라든가 컴퓨터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본인도 어렵지만 다른 분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감히 포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최소한 나는 15개 정도 맞춘다. 20문제 중에서 15개 정도 맞춰서 합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격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 그러니까 공부하는 순서는 먼저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이 부분 한번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요 4과목을 주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4과목을 주로 많이 공부하시면 여기서 최소한 10문제 정도, 13, 14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충분히 학습을 해서 점수를 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과목 수가 많은데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해서 배웠는데 다른 쪽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입출력 구현에서도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목이 엄청 많다고 해서 12과목이라고 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말고 이제 조금씩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은 분명히 공부했는데 또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셨죠?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주관식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시험에 배웠던 것 중에서 필기시험에서 키워드,
필기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를 주관식으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옮겨 놓을 때 해당되는 키워드, 그러니까 단답형 문제니까 설명을 보고 그거가 어떤 단어인지 이런 걸 맞추는 거죠. 단답형 문제니까 설명을 많이 보는데 설명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에서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기 인강을 찍으면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다 마크해드렸거든요. 그러면 해당되는 용어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면 그 단어를 유추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단계 있죠? 프로세스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단계는 너무 많이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무슨 단계.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거를 네, 잘 기억하시고 그런 프로세스 위주로, 그러니까는 단어 위주로, 용어 위주로, 그 다음에 무슨 단계, 뭐 순서를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와 있는데 모두 다 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순서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가로 넣기 식으로 네,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나오는 부분, 네, SQL 문법 문제는 꼭 나오고요. C 언어, 파이썬, 자바 문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어문을 보고서 그 제어문의 결과가 무엇이 나오는지, 그래서 문법적으로 막 그렇게 난이도 높은 그런 문법은 출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C 언어, 자바나 파이썬 문법을 배우면 기본적인 제어문 부분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학습하셔서 이 부분의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련 문제 등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용어를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용어를 많이 익히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면 해당되는 용어를 용어를 쓰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 개요의 대를 실기시험을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제1과목 요구사항 확인에 대해서 이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확인 부분은 제1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출제 빈도가 높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요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단답형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할 내용은 교재는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 두 번째 요구사항 확인하기 네,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석 모델 확인하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고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 부분에서 현행 시스템이 무엇이고 현행 시스템의 파악에 대해서 현행 시스템 파악의 목적, 절차, 요구사항 식별, 목표 시스템 기술을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 분석 기법, 분석의 필요성, 요구사항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분석 기법 활용으로 요구사항 확인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 정보처리 기사 시험은 최종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현행 시스템, 요구하시는 그 회사의 현행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과목의 제1과목의 요구사항 확인을
이렇게 해서 과목 수가 총 14개가 있는데 그 과목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과목에 있는 요구사항 확인하기 부분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거를 분석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적 관리 프로그램을 짠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성적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만약에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흐름도, 업무의 흐름도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현행 시스템 파악의 개념. 현행 시스템 파악이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파악하고 기존의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하드웨어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파악해서 현행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하위 시스템과 제공하는 기능, 연계 정보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업무의 흐름도, 현재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어 있다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현행 시스템 파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현행 시스템의 파악의 목적, 왜 현행 시스템을 파악하느냐? 현행 시스템 파악 활동을 통해서 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 새로운 뉴 버전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 개발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행 방향성, 그래서 이행 방향성 설정, 분석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시스템 개발의 범위, 이행 방향성 설정, 분석 등을 도움을 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 현행 시스템의 파악의 절차. 그러면 현행 시스템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구성을 파악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파악하고요. 하드웨어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현재 구성과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파악합니다. 1단계. 그 다음에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를 파악하고요. 다음으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을 파악합니다. 자, 1단계에서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파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스템의 구성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시스템의 기능과 인터페이스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구성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행 시스템의 하드웨어 부분과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을 합니다.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스템의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스템의 구성 현황, 현행 시스템의 주요 업무, 처리 기간의 업무와 주요 업무의 처리 기간의 업무랑 지원 업무를 구분해서 기술합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와 지원 업무에 대해서 구분해서 기술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 업무에 해당되는 단위 업무 정보 시스템의 명칭, 정보 시스템에 대한 명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적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라 그 현재 현행 시스템에서의 명칭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의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주요 기능들을 명시하고 조직 내의 모든 시스템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를 현행 시스템 구성 현황을 파악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이 기술은 계층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상위에 놓고 그거의 하위 기능을 계층형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현황이 있는데 인터페이스 현황은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형식, 프로토콜, 연계 유형, 주기 등을 기술하는 것을 인터페이스 현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데이터 포맷에는 XML 구조로 고정 포맷, 가변 포맷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고 사용하는 통신 규약은 TCP/IP를 쓰는지 XEO를 쓰는지 이렇게 현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연계 유형은 EAI, FEP 등을 명시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구성 파악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도를 보면은 기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층별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요소들의 최상위 수준에서 계층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할 사항은 작성 시 단위 업무 시스템별로 아키텍처가 다를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기간 업무 처리 시스템만 기준으로 그림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보시면 작성 예시를 보면 구분, 시스템명, 소프트웨어, 제품명, 용도, 라이센스 적용 방식, 라이센스 수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의 소프트웨어인 경우는 적용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다. 또는 GPL을 사용하고 있다. 이건 상용이다. 라는 걸 명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유할 라이센스 수량을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 파악을 보면은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도 파악은 하드웨어 구성도 단위 업무 시스템의 운영 서버 위치 또는 주요 수량 및 이중화 적용 여부를 기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 대응 정책에 따라서 이중화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고 현행 시스템에 이중화가 적용된 경우 목표 시스템에도 이중화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는 하드웨어의 오류를 위해서 이중화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성 예시를 보면은 구분이 있고 시스템명, 서버용, 서버 용도, 아파치 서버인지 DB 서버인지 쓰시고 웹 서버인지 제품명 쓰시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하드디스크의 용량 이런 거를 명시하시고요. 수량과 이중화 유무를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도를 보시면 네트워크 현황 및 예시를 잠깐 보면 위치, 전산센터, IDC, 용도는 방화벽, 라우터, 제품명, 수량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업무 처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그림으로 표시하고요. 조직 내의 서버들의 물리적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보안 취약성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추적 및 대응에 다양한 용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의 위치, 서버 간의 네트워크의 연결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해 준 부분이 네트워크 구성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구사항 확인하기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확인하기는 요구사항의 개발 프로세스,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는 4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도출, 분석, 명세,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출, 분석, 명세, 확인 도분, 명확 이런 식으로 첫 글자를 외우세요. 그래서 요구사항 도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 그래서 요구사항의 위치 및 소집 방법 등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목적,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을 요구사항 도출이라고도 하고 요구사항 획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되겠죠? 요구사항 도출. 그래서 이 부분은 요구사항 소스라든가 도출 기법에 대해서 명시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분석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는 요구사항에 정제하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도출해내는 단계가 요구사항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요구사항 간에 상충되는 것을 해결하는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 범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요구사항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요구사항 명세가 있죠. 요구사항 명세는 여기 보시면 요구사항 명세는 시스템 정의서,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들어내는 단계가 명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검토, 평가, 승인 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는 시스템 정의, 시스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요구사항 명세라고 명세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확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부분은 검토, 모델 검증, 인수 테스트, 프로토타이핑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 확인 부분은 요구사항 문서가 표준에 적합하고 이해 가능한지, 일관성이 있는지, 완전한지 등을 검증하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리소스가 요구사항을 할당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검증을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서는 도출, 분석, 개념 모델링 하는 단계, 요구사항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가 분석 단계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정하는 단계. 명세 단계는 시스템 정의서,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확인 부분은 검토, 모델 검증, 인수 테스트, 프로토타이핑에 해당이 돼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암기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분석 기법은 분류 기준은 요구사항이 기능인지 비기능인지, 유도된 것인지 직접 발생한 것인지, 우선순위가 어떤 게 더 높은 것인지, 요거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어요. 또 요구사항의 범위, 요구사항이 제품에 관한 건지, 프로세스에 관한 건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동안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전부 다 요구사항의 분류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 분석의 필요성. 요구사항 분석을 왜 필요할까? 그 필요성. 첫 번째로 요구사항의 완전성과 일관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완전성과 일관성 여부 확인. 요구사항과 기대의 차이로 인해서 문제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의 계속적 변화로 인해서 요구 변화 관리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 분석 기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요구사항 분석 기법에는 요구사항 분류, 개념 모델링, 요구사항 할당, 요구사항 협상, 정형 분석 이렇게 5개가 있죠.
자, 그럼 한번 세부적인 걸로 다 알아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고 이게 분석 기법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지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 내용을 먼저 보고 분석 기법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이 기능적 요구사항인지 비기능적 요구사항인지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요구사항 분류 부분에 해당이 돼요. 기능적 요구사항인지 비기능적 요구사항인지. 자, 두 번째, 문제 도메인의 객체들, 엔티티, 교수 객체, 학생 객체, 이런 것들 객체라고 말을 하죠. 객체들과 그들의 개별 관계 및 종속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학생 객체와 교수 객체의 관계는 수강이라는 그런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개별과 관계 및 종속을 반영하게 됩니다. 개념 모델링의 종류는 상세 모델, 뉴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데이터 흐름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념 모델의 표기법은 UML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 모델링의 대표적인 표기법은 UML에 해당돼요. 뉴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기법이다.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구성 요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구사항 할당에 해당이 돼요. 요구사항 할당. 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서로 충돌되는 경우,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되는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충돌되는데 그런 내용을 요구했어요. 어느 쪽을 지지하기보다는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구사항을 필터링할 수 있고 요구사항들 간에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죠. 뭐예요? 충돌하니까 협상을 해야 되겠죠. 충돌하니까 서로 협상을 통해서 양보하거나 또는 조율하거나, 그래서 그런 걸 요구사항 협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상충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요구사항 협상.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명세, 형식 검증 등을 위해서 수학적 기호로 표현한 후,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분석의 마지막 단계고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형식적으로 정의된 시멘틱, 정형화된 거죠. 시멘틱을 지닌 언어로 표현한다. 이런 거는 정형 분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요구사항 확인하기 해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확인 기법. 분석가가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구사항 확인에서는 요구사항 문서가 표준에 적합하고, 표준의 요구사항 문서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이해 가능한지, 일괄성이 있는지, 완전한지 등을 검증하는 단계가 요구사항 확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요구사항 검토, 프로토타이핑, 인수 테스트, 모델 검증 등의 기법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확인에 대한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검토. 요구사항 검토는 요구사항 검증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에러나 잘못된 가정, 불명확성, 표준과의 차이 등을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검토자 그룹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검토자 그룹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주요 포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를
요구사항 검토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 프로토타이핑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요. 분석가의 가정을 파악하고 잘못된 경우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우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사용자의 관심이 핵심 기능에서 멀어지고,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이나 품질 문제로 집중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이나 품질에 집중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핵심 기능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디자인이나 품질 문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런 거를 프로토타이핑 기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요구사항 확인 기법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수 테스트입니다. 인수 테스트는 최종 제품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인수할 때에 그 요구사항이 만족하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검증 부분이 있는데, 분석 단계에서 개발된 모델의 품질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 개발된 모델의 품질을 검증이 필요한 것을 모델 검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 지금 모델 검증, 인수 테스트, 프로토타이핑, 요구사항 검토 이런 건 전부 다 뭐에 해당되냐면 요구사항 확인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 요구사항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성능 및 용량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기술적으로. 두 번째로는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인하고요. 이후에 IT 시장의 성숙도 및 트렌드의 부합성. 마지막으로 기술적 위험의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능 및 용량 상정의 적정성은 무엇이냐면 시스템의 자원을 식별하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 만족을 위하여 분석 모델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현 시 요구되는 시스템의 자원을 식별합니다. 또는 프로젝트의 재조정 후 성능 관련 비기능 사항과 비교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 바로 성능 및 요구 산정의 적정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간의 상호 정보 및 서비스 교환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상호 간의 정보 및 서비스를 교환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시스템의 능력을 상호 운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장의 성숙도, 트렌드의 부합성이라고 되어 있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이 사용되는 트렌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운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술적 위험 분석입니다. 분석 모듈이 시스템의 기술 구조, 프레임워크, 사용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의 특징을 보시면 의존성, 복잡성, 검증 여부 이렇게 기술을 나눌 수 있고요. 의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허 및 라이선스에 대해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특정 업체의 기술에 의존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복잡성은 뭐냐면 기술의 안정성, 시장성, 개방성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 이런 것들을 복잡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복잡성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외부 지원 불가능, 적용 기술에 대한 조직 내 무경험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